오늘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게임사를 위한 AWS 리인벤트 2021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좀 다양한 세션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앞에 좀 인트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희 오늘 진행될 아젠다부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게임마스터 온라인 202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게임마스터 온라인 2022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물론 작년에도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리인벤트 리캡 말씀 앞에 잠깐 했었죠. 네, 그 리캡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좀 약간 저희 얘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저희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작년에는 AWS의 이제 게임 고객사분들을 위한 게임 세그먼트를 위한 저희의 약간 좀 테크적인 부분들을 많이 터치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젠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세션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고객사분들의 피드백을 주셨어요. 실제로 작년도에 참석을 하시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고, 그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이처럼 지금 아젠다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세션들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패널 토크를 준비를 했죠. 네. 패널 토크 첫 번째 거, 두 번째 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패널 토크에서는 저희 벤처 캐피탈 초대석이라는 타이틀로 했습니다. 약간 무슨 공중파 방송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패널 토크에서는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박상호 상무님을 모시고, 저희가 좀 귀한 분을 모시고 한국투자 파트너스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널 토크에서는 제가 또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임 마스터 히어로즈 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어로즈 1기 멤버가 드디어 선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좀 간지나는 스웩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이따 뒷부분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 탐나더라고요. 네. 직원도 못 받는. 그럼요. 직원도 못 받지만 히어로즈 분들은 받을 수 있는 베네핏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1기 멤버이신 N스테이지의 오승희 CTO님을 모시고 또 관련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게임 고객사분들이 단순히 AWS 서비스,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으시지만 이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또 다른 파트너사분들이 잘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또 적절히 섞어 쓰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소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팁스 앤 트릭스라고 이름을 일단은 지원은 놨고요. 마켓플레이스에서 활용하실 만한, 특히나 이제 게임의 개발이라든지 나중에는 운영, 나중에 분석까지 좀 활용하실 만한 그런 SaaS 형태의 솔루션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세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실 저희 아젠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테크 중심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테크의 비중이 많이 좀 줄었죠. 좀 좋은 일인가요? 네, 아무래도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패널 토크랑 이런 팁스 앤 트릭스를 넣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께 단순히 AWS가 테크적인 부분만 서포트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게임 개발과 운영, 그리고 실제 게임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이런 세션들을 준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젠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작년부터 늘 보여드렸던 장표예요. 어떻게 보면 AWS 게임 마스터 온라인이 어떻게 출발하게 된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나 늘 저희가 이제 게임 스튜디오 분들, 소규모의 스튜디오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과 우리 AWS 게임 팀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꼭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네요. 거기에 플러스 아마존도 사실 게임 비즈니스의 거의 대부분의 그 스택을 차지하는 비즈니스들을 다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실제로도 로스트 아크가 아마존을 통해서 퍼블리싱을 한 사례도 있었죠. 네. 저희가 그래서 게임 스튜디오로서 어떻게 다른 분들과 일하나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세션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희 등록해 주시면서 랜딩 페이지에서는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총 올해에는 4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회씩 준비를 했고요. 2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해서 총 4회.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2일 오늘은 일단은 게임사를 위한 AWS 리인벤트 2021 다시 보기라는 메인 주제로 일단은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2화에서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네.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좀 딥다이브해서 네. 들려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3화에서는 엣지 서비스. 이 엣지 서비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로 보시는 CDN 서비스들과 그렇죠. IP 네. 가속 서비스들이죠. 근데 네. 이제 그 사실 그런 엣지 서비스들이 그런 컨텐츠 딜리버리의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나쁜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 그쵸. 이제 방어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엮어서 살펴보는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서벌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커넥션이 중요한 서비스들은 당연히 EC2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뭐 이제 웹 API 기반으로 활용하시는 이제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베이스로 서벌리스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초기 자본 없이 좀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해 보실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총 4개의 에피소드가 저희들이 이제 메인 주제는 테크적인 부분이 있지만 앞에 그 아젠다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넌 테크적인, 그러니까 막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매 화마다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기술 세션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혹시 오늘 들어보시고 이거 좀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또 이제 다른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초대해 주셨으면 전파를 좋은 바람이 해주시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럼 이제 2022년 게임마스터 온라인이 어떠한 특징들을 좀 추릴 수 있을까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일단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면은요, 뭐 계속 저희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또 타이틀이 게임 마스터지 않습니까? 네. 게임 산업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하고 게임 고객사분들께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러한 아젠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온라인 시리즈다라는 네. 게 아마 제가 뽑은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AWS가 뭐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당연히 많이 계시지만 네. 초급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쵸. 엄청 다양한 레벨의 맞아요. 사용자분들이 계시고, 네, 저희도 점점 이제 기술을 어떻게 보면 쉽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부분에도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이제 그만큼 더 고성능이나 이런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추는 부분들도 또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급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만 다루는 그런 세션은 아니다. 네. 라는 게 또 하나의 또 특징이라고 제가 좀 찝어봤고요. 네네. 그리고 라이브 데모는 사실 작년에도 계속 이어졌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테크 세션을 드리면서 실제로 뭐 단순히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로 저희들이 데모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예정이고, 사실 뭐 오늘은 살짝 조금 그 리캡이다 보니까 라이브 네. 데모에 대한 건 약간 좀 제약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기능적인 설명과 결과물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세션이라 라이브 데모보다는 제가 이제 구현을 해본 것들을 좀 스크린샷을 떠서 설명드리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 세션부터는 좀 관련된 라이브 데모를 좀 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아젠다 보셨던 것처럼 뭐 2화, 3, 그러니까 시리즈 2번째부터 네. 저희들이 라이브 데모를 넣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뭐 테크와 넌테크 세션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넌테크 세션에 많이 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분들을 저희들이 좀 게스트를 많이 좀 모시고 직접적인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현재 상황들, 스테이터스에 대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세션들을 준비했다라는 게 올해 게임마스터 온라인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뭐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고토웨비나 플랫폼에서 네. 라이브로 실시간 Q&A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창을 켜놓은 상태고요. 채팅에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다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뭐 가감 없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라이브로 저희들이 같이 답변을 드릴 부분을 답변을 드리고, 네네. 만약에 좀 내용이 조금 라이브로는 힘들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당자 컨택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게임 마스터 히어로즈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는 해요. 홍보가 많네요. 아무래도 첫 번째 시리즈다 첫 번째 보니까 시리즈니까요. 네, 제가 조금 여기에 무게를 뒀습니다. 아, 근데 이 홍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지나는 수액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근데 네. 약간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나요?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네. 네. 네, 어쨌든 멋진 네, 멋진 수액들을. 수액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히어로즈를 작년도에 2021년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1기 멤버가 지금 뽑혔고요. 선발이 되셨고 이따가 그 세 번째 세션에서 참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네네.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히어로즈의 그런 활동들 그다음에 혜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뭐 인트로에서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저희가 올해는 총 2회에 걸쳐서 히어로즈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차 시리즈 1회차, 2회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히어로즈 2기 멤버를 저희들이 뽑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가 끝난 이후에는 히어로즈 3기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총 1기, 2기, 3기 총 그렇게 3개의 멤버를 멤버 그룹을 네네.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뭐 선정 기준이라든지 혜택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마스터 온라인 2022 참석 고객을 대상으로 그게 기본 전제이고요. 물론 저희가 이러한 참석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설문조사, 네, 언제나 저희가 세미나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하죠. 늘. 네네. 네, 그 설문조사 기반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저희 설문조사를 네, 꼭 기입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다 하시면 오늘 뭐 이제 이런 꼭 이제 큰 이벤트, 큰 기회만 아니라 그냥 설문조사만 하셔도 소정의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사실 듣진 못했는데 들으셨나요? 저는 들은 게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지만 뭔가요? 네, 또 스타벅스인가요 혹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가의 진짜요? 선물들을 좀 저희들이 기대가 현장을 되네요. 통해서 네.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면. 해주시면은 네, 그런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게임 관련 네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저희들이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사실. 네. 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뭐 게임 개발과 관련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은 뭔가 투자와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단순히 퍼블리싱이라든지 이러한 오퍼레이셔널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게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모시고 있고요. 뭐 사실 요 마지막에 제가 적은 선정 기준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뭐 실제로 저희 게임마스터 온라인을 통해서 그때 시리즈에 나왔던 프로덕트들, 서비스들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또 조금 더 선정 기준에 대한 베네핏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선정 기준이 있고 좀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실제로 1기 멤버이신 네.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왕 쓰실 거면 스웩도 받으시고 그렇죠. 쓰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혜택은 또 여러 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프트 박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갖고 싶더라고요. 기프트 박스도 이따 뒤에 세션에서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1기 멤버에게 드렸던 네네. 그 선물을 제가 살짝 들고 와서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이게 단순히 뭐 이렇게 멤버만 모집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최종 목적이에요. 이거 있나요? 그것도 가야죠. 네. 이 코로나 시국만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현재는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네, 지금은 저희들이 좀 진행을 어렵지만,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단합을 위한 기회들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참여 기회가 있다는 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인트로 어느 정도 마치고 네. 네, 그 리인벤트 리캡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사실 리인벤트라는 행사에 대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리인벤트에 대해서 문성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뭐 리인벤트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그 AWS의 글로벌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서 최대가 됐죠. 네. 그렇죠. 네,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글로벌 최대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12년도에 처음을 시작을 했었고, 집계된 내용 중에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직전 상황이죠. 코로나 직전 상황에
6만 5천여 명 정도의 규모가 참석을 해주신 사실 뭐 6만 5천 명 저 잘 감은 안 와요. 네. 근데 밑에 있는 이제 행사들을 보면 사실 그렇죠. 단독 회사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 단독 회사의 이벤트로는 정말 큰 규모인 것 같고 네. 사실 작년에는 이제 오프라인 참석이 어쨌든 있긴 했었는데 이제 2년 동안 좀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2년이 첫 행사면 내년이 이제 10주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듭니다. 올해 연말이겠죠? 올해 연말이죠. 네, 올해 연말에 2022년 10주년 연말, 네, 행사를 10주년이 진행을 되겠죠.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예상을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뭔가 말씀드리면 어렵긴 네. 하지만 네, 나중에 뭔가 좀 업데이트되고 오픈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17년 이제 리인벤트를 한번 고객분들과 참석을 해봤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게 이제 약간 테크 행사라서 뭐 이제 약간 공부만 하고 세션만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네트워킹 나이트도 이제 준비 막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고객들끼리 또 잘 아는 자리 또 새로운 거 많이 아는 자리라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위치도 라스베가스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라스베가스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리인벤트를 저희가 그럼 왜 하느냐가 좀 중요하기는 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신규 서비스, 신규 프로덕트 오픈을 할 때에도 이런 리인벤트를 통해서 오픈을 하고 네. 뭐 감히 얘기하지만 거의 수백 개 가까운 피처?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저희가 뭐 사실 이런 세션마다 쓰는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 올해 스탯이 좀 안 나서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제가 최근 본 거는 2020년에 한 뭐 2-3천 개 피처, 그렇죠. 2,200개 정도 피처였던 것 같아요. 네. 오픈이 됐었고요. 사실 그게 이제 새로운 제품도 있지만 그 기존 제품들이 또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네, 사실 리인벤트를 참석해서 이제 들으시는 게 제일 이제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고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이런 리캡 세션을 한 번씩 네. 들으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이런 요약본도 사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네네. 확인이 가능하신데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좀 찝어서 게임사 고객분들을 위해서 찝어서 진행을 하는 요 리캡 세션을 잘 들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아서 리캡에서 한번 보는 것도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술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뭐 컴퓨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애널리틱, 서벌리스 이제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게임 쪽에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좀 이제 작은 규모로 좀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게임 고객사분들은 또 글로벌 서비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전 이제 팀에서는 좀 이제 커머스 쪽 고객분들을 많이 이제 응대를 했는데 네. 커머스 쪽 고객분들은 국내 비즈니스가 많으시고 그렇죠. 게임 네. 비즈니스 또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가 많아서 좀 약간 새로웠던 점을 느꼈었습니다. 네. AWS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계속 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4개 리전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7개 리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총 지금 11개 리전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AWS로 이제 관련된 일을 시작했을 때가 딱 여기 정도였고, 도쿄 쓰시는 고객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럼요. 네네. 네. 사실 이때부터 써오셨던 분들은 뭐 그쵸, 익숙함도 있으시고 굳이 안정감도 있으시다 네, 보니까 그런 도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긴 하시죠. 네, 그러다가 2016년에 12번째 리전으로 이제 서울이 오픈됐고요. 저 2016년, 2020년에 14번째 리전 중에 제일 첫 번째 리전이 서울입니다. 이거 자랑스러운 부분 이거는 같은데. 네, 저희가 네. 그리고 또 서울 리전 하이라이트 드리면 그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가용성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나누는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4개를 제공하는 리전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럼요. 네, 5년, 7개 리전까지 나왔을 때의 리전들도 지금 싱가포르는 아직도 3개 리전, 그렇죠. 3개 에이지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 고객분들의 서울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를 또 알아볼 수 있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이렇게 리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저희 맘대로 막 전략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럼요. 고객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버지니아 옆에 오하이오가 있는 경우들도 그러게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동남아가 요새 좀 게임의 화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고객사분들이 동남아 쪽 진출을 기본적으로 많이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카르타와 인도 동부를 커버하는 하이더바드 이제 2개
네, 지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좀 이제 저 섬 지역으로 이제 맞아요. 네, 네. 네트워크가 별로 안 좋다는 좀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자카르타가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자카르타 리전이 오픈이 금방 되긴 하겠지만 그 전에 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팝이 또 오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하시고 있고 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계시고 동남아에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좀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동남아 쪽 공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임라인에 대해서 네네. 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네요. 네, 아마 그래도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센터 이외에도 이제 그 클라우드 프론트나 GA 같은 아까 그 전에 저희가 세 번째 세션으로 그쵸. 준비하려고 했던 엣지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해드리기 위한 작은 이제 센터인 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숫자 세는 거 포기했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는 뭐 저희 170 몇 개였다만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수많은 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 이 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네트워크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트럴라이즈하게 처리하기 위한 이제 뭐 리저널 엣지 캐시라는 좀 이제 슈퍼팝 개념도 점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AWS 리소스들이 예전에는 각각이 이제 그 백본으로 맺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저희가 AWS 리소스와 글로벌 지역 간의 이제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전용선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각각의 점들을 보시면 점들이 중국 빼고는 다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AWS의 글로벌 리전들은 다 AWS 백본망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라우드 프론트 쓰시는 것만 해도 AWS가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그냥 빌려서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세 개의 네트워크 라인, 주피터, 뭐 하와이키, 그다음에 마레아 이렇게 세 개의 해저 케이블을 AWS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인벤트 세션 중에 이 해저 케이블 까는 사진이 이렇게 있는 세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실제로 AWS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주제일 것 같아요. 가장 그냥 기본이 인스턴스가 되는,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인 거고 방향성은 다양한 칩셋, 그 다음에 고성능이 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EC2 같은 경우는 모든 고객분들이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더 이상 쉬워질 필요는 없다. 그렇죠. 더 다양한 요구사항을 커버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그래도 이제 EC2를 어떻게 읽는가, 이거는 그렇죠. 뭐 하는 앤가를 읽는 법을 혹시 문성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사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저도 이 인스턴스 표기법을 맨 처음 봤을 때는 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난해함을 좀 겪긴 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근데 저렇게 정립이 된 지도 4세대쯤부터 정립이 그렇죠. 된 거라 네. 그전에는 뭐 약간 맘대로였죠.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은 인스턴스의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제네레이션, 세대입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숫자가 높은 인스턴스일수록 그 세대가 가장 최신이다. 네, 라고 보면 최신이고 되겠죠. 가성비가 좋고. 가성비가 좋다. 네. 그리고 뒤에 사실 알파벳은 붙을 경우도 있고 안 붙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안 붙는 게 기본이고 이제 뭔가를 더 드릴 때 붙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용도, 세대, 그 다음에 기능, 사이즈 맞아요. 이렇게 네.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나온 인스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그라비톤 기반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7G가 이제 어나운스 되었고, G5G, i4G 이렇게가 이제 어나운스 됐는데, C7G 같은 경우는 그라비톤 3를 이제 지원하는 인스턴스입니다. 그라비톤은 이제 저희 AWS에서 인수한 그렇죠. 안나푸르나 랩이라는 이제 에서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ARM 기반의 CPU 칩이고요. 그래서 그라비톤 2 기존 대비 그러니까 C6G보다 25%가량 향상된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가격도 싸면서 퍼포먼스도 좋기 때문에 사실 이미 ARM 기반의 워크로드를 도입하셨으면 사실 안 가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DDR5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최초 인스턴스입니다. 이게 DDR5로 가면서 이 인스턴스와 메모리 간의 이제 스루풋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CPU 칩만 좋아진 게 아니라 메모리 스루풋도 더 좋아졌으니까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네네. 성능 향상은 25%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또 화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C7G 인스턴스는 다른 EC2 대비 아마 인텔 칩셋과 비교를 했을 것 같아요. 60%가량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가진다고 하네요. 사실 발열과 관련된 부분이 많겠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G5G와 i4G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래비톤 2 베이스긴 하지만 AWS에서 또 이제 커스텀을 거쳐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는 인스턴스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요새 이제 뭐 이제 그래픽 처리나 이런 그쵸. 이제 텐서 기반의 머신러닝 처리에 관심이 많으신데 G5G는 이제 최신 텐서플로우 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 스트리밍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 워크로드에 최적화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i4G 같은 경우는 테라바이트급의 SSD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EBS가 아니라 이제 네이티브한 인스턴스 스토어 SSD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하이 스루풋 IO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이트로 하이퍼바이저의 SSD 기능을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이제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IO가 튀지 않게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커스텀된 인스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 그래비톤이 사실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비톤 2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네네.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또 바로 또 3로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계속. 저 암 기반의 이런 약간 디자인 칩셋이 요새 화두고 되게 그쵸. 이제 그쪽 계열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새로운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애플도 보면 이제 맥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쵸. M1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M2가 나왔죠.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고객사분들을 만나면서 실제로도 그 가성비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네네. 성능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이 훨씬 두 개 다 이득이다 보니까 네네. 많이 저희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충분히 해보실 만한 칩셋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 특히 메모리 리드가 좀 많은 워크로드라면 사실 그 인텔 기반 칩들은 이제 하이퍼 스레딩을 통해서 이제 vCPU 두 개를 이제 하나를 쪼개서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를 이제 하나의 vCPU가 조금 덜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래비톤은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인텔은 놀고 있냐?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이제 암 기반의 이제 바이너리가 잘 돼 있는 이제 뭐 리눅스 계열의 이제 좀 워크로드들은 이제 이런 비용 절감이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윈도우는 암 기반의 이제 바이너리가 없기 때문에 게임 워크로드를 돌리시는 데는 사실 이 업데이트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6i, M6i, R6i가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아이스레이크 최신 이제 칩 기반으로 당연히 설계가 되어서 가성비가 또 괜찮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새로운 인스턴스를 낼 때는 한 번도 그 전 세대와 가격이 같거나 비싼 적이 그쵸, 없습니다. 맞아요. 항상 네. 조금씩은 쌓아왔습니다. 네. 또 이제 특징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이제 버스트로 3.5GHz 클럭을 이제 하나 CPU당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클럭 스피드를 스테이블하게 3.5GHz를 제공해드리는 이제 인스턴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 사실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스케일 아웃을 많이 그쵸, 이제 네. 공고를 드리지만 사실 워크로드 특성상 인스턴스 사이즈를 계속 크기를 키우셔야 되는 고객분들도 있으세요. 거기에 또 대응해서 원래는 24X라지가 최고였던 인스턴스 사이즈가 32X라지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 vCPU 수가 96코어에서 128코어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하나의 사실 하나의 칩이 할 수 있는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코어의 수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켓 수를 늘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트라이핑해서 제공해드리는 형태고요. 그걸 이제 누마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2소켓 누마 구조에서 3소켓 누마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CPU 칩셋 2개가 최대였다면 이제 CPU 소켓 3개가 이제 최대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하나 인스턴스상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스트라이핑도 이제 3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50GBps 네트워크 대역보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25GBps가 저 이제 약간 스탠다드 계열에서는 최대였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조금은 관심 없으실 주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X2i 인스턴스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SAP 하나나 이제 좀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제 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을 그쵸, 네. 좀 대상으로 나와 있는 인스턴스긴 한데요. X1 대비 50% 나은 가성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4.5GHz 터보 프리퀀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AWS가 이런 뭐 제너럴 워크로드를 위한 인스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SAP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게임 고객사분들도 뭐 이제 약간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경우에는 IDC SAP 워크로드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맞아요. 뭐 ERP 네.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에 요 X1 인스턴스를 사용하셔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맥 인스턴스가 나왔었죠. 근데 그쵸, 인텔 네. 기반이었고요. 이제 M1 맥 인스턴스가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X86 기반 EC2 맥 대비 60% 향상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ARM64 기반의 워크로드를 이제 수분 안에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로컬에서 뭐 보통 맥북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요. 네. 거기서 뭐 이제 빌드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게 빌드하는 워크로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개인 랩탑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성능이 딸리다, 아니면 좀 공용으로 쓸만한 이런 이제 빌드 머신이 필요하다, 이럴 때 좀 쓰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EC2들은 보통 이제 초당 빌링입니다. 그쵸. 네, 초당 네. 빌링인데, 요 M1 맥은, 이 맥 인스턴스들은 24시간이 최소 빌러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거 한 대 띄웠으면 나 24시간 써야지. 요런 이제 하루 사이징 단위네요, 하루 단위. 사이징 계약은 네. 좀 하고, 도입을 하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맥 인스턴스들의 뭐 이제 이런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WS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쉽게 AWS 워크로드랑, 뭐 로컬 환경을 있는 다리 역할로 좀 쓰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워낙 다양한 인스턴스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고객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예상은 네. 하실 거예요. 잘 쓰고 있나요? 뭐 이런. 잘 쓰고 있나요랑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써야 되나요부터 사실은 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사실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이걸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어떤 걸 돌리실지, 뭐 또 돌리시는 워크로드의 무게 같은 걸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띄우신 다음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들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10% 이전, 10% 이하일 때 무조건 줄여라라고 하는 뭐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그렇죠. 같은 애들도 네. 있었고 한데, 이제 머신러닝을 좀 클라우드와치에서 도입을 하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최적의 추천들을 몇 개 드리는 컴퓨트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 언더 프로비저닝 둘 다를 추천을 하게 되고요. 워크로드 패턴에 대한 그래프와 그 다음에 바꿨을 때 이제 예측치까지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각각의 계정에만 이네이블 시켜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AWS 오거니제이션스와 통합을 하면 만약에 여러 계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계신 경우에는 한꺼번에 보실 수가, 한 콘솔 화면에서 여러 계정들의 리소스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 같으면 이제 줄이면 매트릭이 어떻게 바뀐다, 이제 이런 정도만 있었는데, 예상 절감치에 대한 통계를 AWS 코스트와 엮어서 보실 수 있는 기능도 네.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뭐 사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네. 한 번쯤은 들어가셔서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네. 네, 꼭 한 번쯤은 돌려볼 만한. 네, 그리고 네. 제일 큰 장점은 공짜입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돌려보시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네. 통해서 실제로 뭐 비용적인 부분, 네네. 그리고 실제 내가 이만큼 제대로 된 사이즈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네, 이런 항상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판단이 필요하죠. 보통은 이제 뭐 서비스 오픈하시고 한 번 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뭐 분기 단위 아니면 반기 맞아요. 단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화면을 제 거에 구성해보고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프로덕트 워크로드를 좀 돌려보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네. 우선은 저기 이제 언더 프로비저닝이 돼 있는 빨간색으로 아주 방탕하게 쓰고 있는 네,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위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 오버뷰 화면이고요. 네. 세이빙스 오퍼추니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절감 예상액. 그렇죠. 그리고 무려 72.61%나 줄여야 되는 아주 방탕한 계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아꼈을 때 이제 얼마가 이제 줄여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소스들의 이제 리스트를 저기 화면 스크린샷에는 없는데 밑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소스 화면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위에는 지금 현재 쓰고, 그러니까 세 가지 선택지를 드립니다. 위에는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리소스의 상태, 그 다음에 세 가지 추천을 드리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가 아껴지고 이제 이런 통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저기 노트 부분에는 이제 얘가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했는지, 뭐 메모리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인지 네트워크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사실 이거 줄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야? 이거 그렇죠. 워크로드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좀 잘 안 되는데, 저기 밑에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주황색 라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라인이고, 주황색 라인이 이제 바뀔 라인. 내용이고, 파란색 라인이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내가 바꿨으면 CPU는 어떻게 변하고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변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C4 라지로 쓰고 있는 거를 T4G 나노로 바꾸면 오히려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그렇네요. 네, 옵션 3를 바꾸면 놀라운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대신 이제 사이즈 자체가 작아지니까 메모리 유시지는 좀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메모리 유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매트릭에서는 제공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VM 입장에서는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VM한테 메모리를 주면 그걸 다 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갔다고 집주인이 제 집에 CCTV를 달고 보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통해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프로 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 옵션 말고도 임의로 저희들이 값을 넣을 수도 있나요? 클라우드와치 커스텀 매트릭을 활용하시면 이제 넣을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저기 이제 컴퓨터 옵티마이저에서 판단하는 매트릭들은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예 뭐 FS 유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판단하는 네네.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와치 에이전트는 이제 클라우드와치 매트릭 중에 다른 네임스페이스들로 이제 구분을 해서 좀 약간 합쳐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컴퓨터 옵티마이저에서는 이제 이 메모리 관련된 매트릭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얘의 성능을 판단하실 때도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짜입니다. 한 번쯤은 꼭 써보시기를 네. 권장드리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좀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두 가지 주안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높은 스루풋 그리고 보안. 그쵸, 네. 근데 사실 높은 스루풋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와 이제 뭐 프라이빗 5G 같은 이제 좀 미국에 한정돼 있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그쵸, 좀 네. 이제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 보완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인스턴스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자면 2019년에 이제 24X라지 인스턴스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누마 구조라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25기가 bps까지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인스턴스당. 네. 근데 이제 이게 32X라지까지 이제 늘게 됐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C6I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출시된 인스턴스인데 P4D라는 이제 그 텐서 기반의 파스칼 칩을 탑재한 인스턴스에서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400기가 bps까지의 인스턴스 대역폭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 머신러닝 워크로드는 사실 HPC와 같이 한 곳에 묶여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칩들의 인스턴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활용하실 수 있는 TRN1 클러스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이 TRN1 클러스터는 기존의 뭐 인텔 칩도 아니고요. 그냥 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AWS에서 디자인한 칩들이 이제 박혀 있는 인스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800기가 bps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워크로드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문성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C6 다음에 이제 그 기능들이 나온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부하 기능들. 네. 거기에 이제 N이 붙은 애들은 100기가 bps까지 네트워크를 쓰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네트워크 카드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5N 뭐 24X라지 이러면 거기에 최고로 할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 스루풋 대역이 조금 더 다른 걸 이제 성능표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옵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해진 거네요, 정말. 네. 그쵸. 이제 EC2의 방향은 이제 그만 씌워줘도 된다. 네. 모든 워크로드를 커버해야 된다가 이제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원래는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 이제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쓰시는 경우에 이제 전용선 옵션이었는데요. 원래는 10G bps 커넥션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1G 혹은 10G. 네네. 근데 이제 이게 100기가 bps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사실 그렇다고 100기가 bps를 쓸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기가짜리 회선을 여러 개를 묶어서 그쵸. 이제 네. 100기가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개 커넥션을 관리하는 공수를 좀 감소시켜 드리는 그리고 사실 10개를 그러니까 10G 10개를 묶어 쓰는 것보다 100G 하나를 쓰는 게 조금 더 성능의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맥색 레벨 암호화를 이제 또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커넥션에 대한 보안에도 좀 더 신경을 쓰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좀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보안 관리 잘하는데 너네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쵸. 이런 네, 질문을 네. 많이 받는데요. 네, 우선은 물리적인 보안에는 모든 물리 연결에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도 이제 최신의 알고리즘이 AES-256을 사용하고요. AES-256 중에서도 이제 최신이라고 하는 컨턴 세이프 인크립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위키 페이지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컨턴 세이프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워낙에 이제 비트 수도 많고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으로도 해독하기가 어려운 수준을 네. 퀀텀 세이프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수준의 보안을 기본적으로 모든 물리 연결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생각해 현실적으로는 주시면 됩니다. 불가능하다, 뚫는 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접근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그렇죠. 접근을 뚫고 유출을 시킨 다음에 암호를 푸셔야 되는데 네.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사실 리인벤트 업데이트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보안에 관한 또 이제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PI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제 침입 탐지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솔루션 레이어를 뒀는데 그 솔루션이 이제 스케일링이 안 돼서 장애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솔루션 레이어의 확장을 도움을 드리는 이제 로드 밸런서 기능이고요. 그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뒤에 원래 사용하시던 어플라이언스를 리프트 앤 시프트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좋은 솔루션을 구매해서 스케일러블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AWS가 관리하는 뭐 이제 관리 모듈을 두고 싶다 그러면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포에는 엄청 쉽고요. 그냥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만드시면 로드 밸런서 하나 만들어지고, 그 뒤에는 그 로드 밸런서 작업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냥 타겟 IP 지정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그냥 뭐 네트워크 카드만 지정해주면 라우팅만 이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쉬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로드 밸런서가 커넥션 기반으로 이 워크로드를 배분해주기 때문에 되게 심리스하게 확장이 돼도 이제 이 커넥션이 뭐 중간에 끊어진다거나 이런 거 없이 또 쉽게 확장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또 이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같이 AWS의 네트워크 플레인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턴스 베이스는 아니고요. 거대한 네트워크 플레인의 한 부분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용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게이트웨이 그런 로드 밸런서가 하고 있는 뭐 헬스 체크 기능들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로드 밸런서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네. 기존의 뭐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로드 네네. 밸런서라든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새로운 또 하나의 프로덕트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로드 밸런서 만드는 화면에 가보시면 이제 4개가 보일 거예요. 사실 메인으로 3개가 보이고, 그렇죠. 네, 이제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아래 밑에 이제 디프리케이션 된다는 네네. 이제 설명과 함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뒤에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두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라우팅에 대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이제 이 보안 트래픽이 내 어플라이언스를 타도록 좀 구성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아키텍처라고는 하는데 엄청 간단하죠. 네. 똑같지만 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 방화벽 모양이 있는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여러 개가 있고, 여기에 대한 트래픽을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커넥션 베이스 플러스 세션 베이스로 할당을 하는데 담당을 한다라는 점이 네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어플라이언스를 두기는 싫은데, 그래도 나 이런 침입 탐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AWS가 저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DNS 베이스의 차단,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침입 탐지, 룰을 통한 침입 탐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픈 소스 베이스로 돼 있어서 수리카타라는 이제 오픈 소스 제품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거기에 따른 룰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뭐 DNS 차단 같은 거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봤더니 아주 잘 되더라고요. DNS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EC2 인스턴스에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DNS 차단해야 돼 이러면 뭐 프록시 인스턴스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저 소스에 있는 트래픽 때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이제 저 어플라이언스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DNS 차단 설정하시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보안을 구현하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VPC 네트워크 액세스 애널라이저 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AWS,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점점 네트워크도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서 어디 엔드포인트로 이제 네트워크 접근을 때렸는데, 커넥션 클로즈드, 혹은 커넥션 리퓨즈드, 커넥션 타임아웃 이렇게 나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좀 기능이고요. 그래서 VPC 경로에 있는 어떤 리소스에서 블럭이 되는지, 아니면 뭐 리스폰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파인딩스에 보면 ENI와 VPC가 이렇게 있는데, 저 ENI에서 ENI가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접속할 엔드와 엔드, 그쵸. 뭐 네네. 소스와 타겟 이렇게 소스와 타겟 이렇게 될 텐데, 중간중간에 보면 뭐 이제 뭐 시큐리티 그룹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저 경로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되겠죠. 뭐 인스턴스, 시큐리티 그룹, 그쵸. 뭐 ACL, 라우트 테이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고 어떤 룰에 의해서 얘가 접근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트워크 구성하시고 나서 접속 테스트 하실 때 뭐가 안 되네 이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설정이 빠졌나를 이제 이 VPC 액세스 애널라이저로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툴인 건가요? 기존에는 없었죠. 네, 없었는데 작년 초쯤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됐고요. 네. 그리고 원래는 저 라우팅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시각화 기능이 점점 추가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VPC가 사실 뭐 게임을 여러 개를 출시하시다 보면 맞아요. 수가 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또 게임사 뭐 예를 들어 퍼블리셔와 또 이제 개발사가 협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VPC끼리 엮어야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IP 주소를 다른 VPC들을 막 다 이제 뭐 IP를 얼마나 썼냐, 겹치는 게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판단하신 게 예전에는 엑셀표에다 막 적고 이렇게 좀 매뉴얼하게 관리를 하셨어야 되면 이것도 이제 콘솔 화면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네트워킹 및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뭐 IP를 자동 할당하게 이제 룰을 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가지고 있는 그냥 네트워크의 IP 가용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P 할당에 대한 히스토리 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 IP 할당에 대한 트러블 슈팅이 좀 원하신다면 추적 기능을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도 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VPC를 만들 때 원래는 어떤 선택지가 나왔을 겁니다. 저 박스로 돼 있는 부분들이 그 화면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이 되고 있는 화면을 보니까 이 글씨를 거의 알아보시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어쨌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VPC가 IPAM, IP 어드레스 매니저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네네. 이제 지정을 해주는 창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진 이제 VPC 리소스들이 보이게 되고요. 이게 각 내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계정 거를 이제 가져와서 같이 등록을 하실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협업하는 회사의 이런 IP 대역을 좀 보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시면 저기 보라색 박스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는 조금 보이긴 하네요. 네. 오버래핑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고 이제 네네네. 다른 이제 IP 대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웬만하면 사용하지를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플래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저희가 이런 리캡 세션을 하는 또 이유가 또 갑자기 문득 저한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 이렇게 뭐 엑셀로 관리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이런 어드레스 매니저라는 게 출시가 되었지만 네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걸 도입하실 생각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 IPAM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액세스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또 공짜입니다. 그렇죠. 네. 꼭 한 번쯤은 써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맞습니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뭐 관리 차원에서 좀 사용하시는 제품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제 AWS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레이어도 많아지고 이제 그렇죠. 그 각각의 이제 리소스들끼리의 복잡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관리 편의성을 좀 도움을 드리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각각의 IP 풀들을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전체 IP 중에 뭐 몇 퍼센트를 썼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100%가 더 쓰면 이 VPC 이제 못 쓰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더 이상 리소스를 할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VPC에 두 번째 CIDR을 추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또 기준점을 제공해드리는 뭐 알람 같은 제공을 것도 해드립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와치 알람과 엮으시면 예를 들어서 저 가용량이 몇 퍼센트 이상 됐을 때 뭐 이제 오퍼레이터한테 메일이 간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네,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겠죠. 이제 네. AWS의 스토리지는 성능적으로는 갖출 걸 거의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비용으로 여러분께 되돌려드리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WS 스토리지의 대표는 당연히 S3 S3 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S3에 이제 새로운 티어가 나왔고 그 티어를 활용해서 또 고객분들에게 또 이제 이런 TCO 절감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또 기능들이 출시가 됐고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AWS 이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브젝트, 블록, 파일로 이제 나뉘게 그렇죠. 되고요. 네. 오브젝트는 이제 그 파일 하나를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이제 저장하고 또 이제 그 REST API로 호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한 아파치 웹 서비스 같은 맞아요. 네.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블록 스토리지는 이제 블록 IO를 하는 네. 이제 스토리지고 그 파일에 대한 관리는 또 이제 OS 레이어에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뭐 EFS와 FSX를 보실 수 있듯이 이제 공유 스토리지로 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입니다. 사실 근데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긴 해요. 그러게요. 뭐. 네. 네, 사실 뭐 파일 스토리지 그러니까 EFS 같은 거를 뭐 S3 대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EFS에 있는 걸 맞아요. S3로 다 넘겨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싱크하고 백업 관리를 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뭐 AWS 백업스 그다음에 뭐 트랜스퍼 패밀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게이밍 고객분들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또 다른 화두인 또 엔터프라이즈와 하이브리드를 위한 이제 또 뭐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웃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랭스라고
저희 SKT와 협업하고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게임 고객사분들이 오히려 이런 아웃포스트에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이제 한국이 라스트 마일이 좋다고 해도 당연히 그 통신국사 옆에 붙어 있는 것만 그렇죠. 보다는 빠를 수가 네. 없겠죠. 그래서 이제 SKT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통신국사에 저희 아웃포스트 장비를 넣고 거기서 EC2를 띄워서 SKT 고객들이 더 나은 이제 게임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낮은 레이턴시에 게임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이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점차 좀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뭐 좀 게임 장르라든지 네, 이런 네. 거에 따라서 이게 좀 필요도의 여부가 좀 달라지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세션형 게임보다는 이제 뭔가 커넥션에 좀 집중된 뭐 네. MMORPG나 아니면 뭐 이제 슈팅 게임들 그렇죠. 실시간성이 조금 더 네. 필요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를 드릴 텐데요. 네, 제일 좋은 건 사실 난 바꾸기 싫어. 니네가 깎아줘. 가 제일 좋죠. 그래서 깎아드렸습니다. 그래서 S3의 스탠다드 인프리컨트 액세스 스탠다드 IA라고 하죠. 네. 스탠다드 IA와 그 다음에 S3 원존 IA의 가격이 31%가량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스탠다드는 안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제 더더욱 이제 S3에 이 데이터들에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또 AWS의 뭔가 전략이 네. 보이는 그런 가격이나 사실 많은 고객사분들이 사실 그냥 단순 S3 하면은 뭐 스탠다드 형태로 그냥 다 사용을 하시고요. 네네. 뭐 이거에 대한 뭔가 티어링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되냐 약간 이러한 질문들도 저는 많이 좀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A라든지 원존 같은 경우가 일단은 할인은 됐다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전달을 드리는데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뒷장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그러니까 S3의 티어는 핫 데이터일수록 리퀘스트 가격이 싸고 스토리지 비용이 높고 그쵸. 콜드 데이터일수록 스토리지 비용이 싸고 리퀘스트 비용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리소스 패턴을 봐야 할 텐데 그거를 사실 고객분들이 다 일일이 체크하시기가 어려워요. 오브젝트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S3에도 그런 스토리지 애널라이즈를 해드리는 툴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S3에 이제 그 액세스 로그를 키시면 뭐 이제 get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로그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정하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날짜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네, 날짜 베이스를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그런 부분이 나는 신경 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AWS가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쵸. 하는 이제 인텔리전트 스토리지 티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더 밑에 티어인 요번에 새로 나온 티어입니다. 아직 설명을 안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프라이스 리덕션 주제라서 네. 좀 먼저 말씀드리는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벌이라는 이제 티어가 새로 생겼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나오자마자 10%를 인하했네요.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원래 가격을 모릅니다. 네, 그렇게요. 나오자마자 깎아줘가지고 네. 네. 그런 티어가 있고요. 이 티어에 대해서는 바로 뒷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3의 이제 스토리지 티어를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한 장표이고요. 뭐 이 사이에도 좀 몇 개가 있지만 원래는 S3 스탠다드와 좀 덜 접근하면서 스토리지는 싼데 이제 그 액세스 비용은 좀 있지만 그래도 액세스가 바로바로 되는 네, 그 스탠다드 IA 티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래셔 티어였는데요. 글래셔 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복구에 대한 비용이 그렇죠. 복구에 대한 비용이 있고 복구하는 시간이 있고 맞아요. 거기에 따른 또 액세스 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존재한 이제 S3 글래셔 인스턴스 리트리벌 티어가 있고 S3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벌 두 개의 티어가 이제 생겼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인 글래셔 인스턴스 이름이 기네요. 너무 어렵게 지었는데. S3 약간 슈퍼 울트라 하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S3 글래셔 인스턴스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네. 복구 비용은 없습니다. 그 대신 스탠다드 IA보다는 비용이 더 저렴하고요. 그 대신 이제 당연히 액세스 비용은 리퀘스트 비용은 조금 더 그렇죠. 발생하는 그런 티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3 글래셔 플렉서블 리트리벌은 벌크 복구에 대해서 무료고 복구의 시간이 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복구 시간에 그 다음에 복구 비용이 없는 그러면서 스토리지 비용은 글래셔보다는 조금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텔리전트 티어링도 그래서 관리 기능이 좀 확장됐습니다. 원래는 스탠다드 IA와 스탠다드만 왔다 갔다 그렇죠. 했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글래셔 인스턴트 리트리벌까지 해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그 스토리지 액세스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인텔리전트 티어링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네. 적절한 위치에다가 파일을 저장시킨다. 오브젝트를 저장시킨다. 네, 맞습니다. 옮겨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대신 사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그렇지만 아쉽게도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S3의 그렇죠. 이제 스토리지 비용과 스토리지 플러스 리퀘스트 비용과 함께 이제 오브젝트당 관리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만약에 도입하기를 생각을 하신다면 오브젝트 하나하나의 사이즈를 좀 키워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사실 용량당 비용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이제 개수당 관리비를 그렇죠. 받는 거기 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데이터를 좀 바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는 계세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인터넷 티어링이 뭐 무료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사실 유료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전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적용해보신 고객분들은 다 유료만큼의 가치를 한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그런 거죠. 직접 하시면 제일 쌉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석을 다 도구들을, 하시면 네. 로그들을 제일 분석하시면 쌉니다. 어차피 또 이제 날짜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죠. 있죠. 네. 그 다음은 당연히 이 S3의 새로운 티어들을 활용해서 네, 그렇죠. EBS의 스냅샷 아카이브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EBS는 S3 스탠다드에 들어갔습니다. 뭐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는 버켓은 아니고 이제 AWS와 관련하는 버켓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AWS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식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냅샷 아카이브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뭐 스탠다드 IA와 그 밑에 이제 티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0.0125 기가바이트의 비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스탠다드 대비 이제 75% 가량 비용 절감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냅샷당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사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되게 오래 스냅샷 가지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도입을 고려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선택 옵션 같은 건가요? 네, 그냥 API로 지금 이 EBS 스냅샷의 티어를 내가 바꿀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네네. 됩니다. 콘솔에서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뭐냐? 보통은 이제 사실 EBS 스냅샷도 이제 비싸다고 판단을 하시는 그러게요. 고객분들이 네. 이제 스냅샷의 수가 많아지면 그런 고객분들은 이제 백업 솔루션을 쓰시고 뭐 중복 제거를 해서 그거를 뭐 S3로 맞아요. 넘기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근데 저게 스탠다드 대비 75% 가량 비용 절감이라고 하면 그냥 스냅샷 그대로 뜨시고 중복 그쵸. 제거 안 하시고 네. 그냥 차라리 라이센스 비용 아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뭐 네. 75%라고 하니까 이게 뭐 단순 뭐 10%, 20%면은 좀 애매한 고민된 숫자이긴 하는데 네네. 75%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로. 네네네. 그렇지만 또 성능이 화두긴 하죠. 비용도 그래서, 비용이지만. 네, 사실 이제 AWS 위에서도 이런 약간 센 관련된 워크로드를 올리고 싶으신 고객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셨습니다. 뭐 사실 또 이제 게임 고객사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RAC를 쓰셨던 고객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VM에온 AWS에 vSen을 올리고 거기 위에 오라클을 올리는 약간 이런 기형적인 구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어떤 그런 복잡한 구조도 네. 생각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EBS의 IO2 익스프레스와 R5B가 나오면서 이제 센 성능의 스토리지를 이제 EC2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IO2 익스프레스는 블록 익스프레스는 아마 멀티 어태치가 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뷰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IO2 블록 익스프레스의 멀티 어태치는 내 EBS 하나를 두 개의 인스턴스에 붙이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EFS와 비슷한 형태로.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아이스캇이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성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 25만 6천 IOPS와 26만 IOPS가 있는데 사실 원래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감당할 수 있는 IOPS가 원래는 12만 정도였습니다. 네네. 거기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쓸 수 있도록 인스턴스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네요. 드디어 1시간을 달렸네요. 저희가 사실 다 채울 수 있을까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게요. 네,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이런 딱 집어서 주제라기보다는 되게 엔진이 많아지면서 광범위한 업데이트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여기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로라, RDS, 그 다음에 다이나모DB, 타임스트림 관련한 업데이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렇게 많은 DB가 있는지도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많지만 다 오픈소스에 있던 것들이고 그러니까요.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AWS가 좀 더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좀 더 네. 사용하기 쉬운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오로라와 다이나모DB 관련된 업데이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RDS 업데이트인데요. 요거는 사실 리인벤트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 네,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작년 하반기, 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RDS의 리더블 스탠바이 인스턴스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프리뷰 상태이고요. 네, 멀티에이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RDS의 멀티에이지를 사용을 하시면 스탠바이 인스턴스 가격이 사실 2배입니다. 그렇죠. 스탠바이 인스턴스를 안 쓰시는데 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탠바이 인스턴스를 이제 읽기 전용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사실 오로라는 그런 식으로 원래도 동작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MySQL RDS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읽기 워크로드 분산을 하실 수도 있고 매니지도 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돈 내시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 더 절감이 되겠네요. 비용 절감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DS 프록시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교차 VPC 연결, 그 다음에 쉐어드 VPC 지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RDS 프록시 하나를 두고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들의 VPC들이 이제 그 RDS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TGW라는 이제 약간 꽃 모양의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듈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RDS 프록시에서도 이런 커넥션 관리를 이제 RDS 프록시 중심으로 더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들과 할 수 있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RDS 오로라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오픈소스가 네네.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 저희가 공식 문서에 마리아DB 드라이버를 쓰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워낙에 잘 기능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AWS의 모든 업데이트를 따라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자체로 제공하는 이제 오로라 관련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네. 제일 주안점은 이제 페일오버 타임을 최소화하고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로라가 이제 페일오버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DNS 이제 레코드 업데이트나 이제 뭐 커넥션 관련된 관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AWS가 제일 잘하니 거기에 있어서 좀 강점을 발휘해 보겠다라는 업데이트인 것 약간 좀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기는 하겠네요, 아무래도. 네,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다 보니 그러니까요. 좀 실험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DS 오로라가 드디어 MySQL 8.0 호환성을 지원을 합니다. 네, MySQL 8.0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요새 이제 트렌드는 RDBMS는 노시퀄이 되고 싶어 하고 노시퀄은 RDBMS가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MySQL 8.0의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뭐 이제 JSON 서포트라든지 뭐 지오스파셜 서포트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MySQL 8.0의 제일 강력한 기능인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이제 원래 파일로 관리되던 FRN 파일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풀리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엔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이게 엔터프라이즈 향으로 좀 출시된 기능이긴 그쵸. 한데 네. 이거는 게임 고객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MS SQL RDS를 쓰고 싶으신 고객분들도 꽤 있으셨지만 사실 쓸 수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드민 계정을 접속할 수가 없다. 네. 트랜잭션 로그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제한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접근성을 풀어드리는 업데이트입니다. RDS 커스텀이라는 업데이트고요. 온프렘에서 하실 때는 뭐 하드웨어까지 싹 다 관리를 하시지만 RDS로 오시면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만 관리하시면 돼서 엄청 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기능의 제한점은 좀 있는 맞아요. 네. 이제 반반의 제품인데 그거를 또 이제 EC2에 올려서 해결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했어요. 네. 근데 EC2에 올리면 사실 하드웨어 발주하는 거 빼고는 다 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우셨는데 뭐 RDS에서 제공하는 뭐 자동 백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클릭 HA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기 이제 약간 뜨뜻미지근한 부분으로 딱 네. 색이 좀 뜨뜻미지근해 그러게요. 보이죠.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제 이 OS에 이제 접근 권한을 드리게 되고요. OS에 이제 슈퍼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슈퍼 권한과 비슷한 권한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오라클 같으면 시스 계정, 그 다음에 MS SQL 같으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으로 들어가서 그런 뭐 트랜잭션 로그 설정이라든지 뭐 HA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 SQL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RDS와 기존 자원들을 always on 그룹으로 묶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원래 온프렘에서 사용하던 애가 내 온프렘 센터가 좀 이상해지면 DR을 어떻게 걸지? 라고 했을 때 좀 더 쉽게 이제 DR 용도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이제 EC2 MS SQL 인스턴스를 RDS의 MS SQL 커스텀 인스턴스로 바꾸는데 좀 더 쉽게 이제 리플리케이션 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고객사분들 만나면서 MS SQL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AWS를 쓰고는 싶지만
MS SQL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 네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능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는데 이게 좀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성능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기능적으로 제약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저 이제 슈퍼 권한을 풀어드림으로써 그렇죠. 확실히 이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진다. 그래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제품이고 또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슈퍼 권한으로 그러니까 OS의 슈퍼 권한으로 또 열어드리는 부분들도 또 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이게 또 이제 뭔가 킬러 기능으로 그러니까요. 발전할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저희들이랑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 한번 주시고 네. 실제로 이게 뭐 저희도 작년에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무조건 쓰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실제 테스트 해보시고 아니면 저도 이제 깔끔하게 다른 것들 추천을 해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EC2에서 거의 모든 거를 관리하신 거를 다 들고 온다기보다는 이제 RDS를 어쩔 수 없이 좀 데이터베이스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용하고 그렇죠. 계셨는데 요런 좀 기능들은 좀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다이나모DB에도 스탠다드 IA 스토리지 티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효율화에 도움을 드리는 기능이고요. 스탠다드 대비 60% 이상 비용 절감이 있다고 하고 테이블별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 뭐 데이터별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렇게는 설정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좀 이제 월 단위 테이블로 관리를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좀 손쉽게 TCO 절감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은 내가 스탠다드 IA로 변경한다고 해서 뭔가 뭐 스루풋이 떨어진다거나 뭐 중간에 이제 인터럽션이 있다거나 그쵸, 이런 게 네네. 없습니다. 그냥 백단에서 알아서 교체를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다이나모DB도 결국엔 여러 개의 리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쵸. 것 같아요. 네. 사실 다이나모DB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네. 많은 고객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형을 비관계형으로 네. 비관계형은 관계형으로 뭔가 이거를 그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네. 그쵸. 실제로 대부분 다 이제 뭐 MySQL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다가 도대체 그럼 이거를 다이나모DB 오케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이거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SA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워크로드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신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그 스키마를 같이 리뷰를 해드린다거나 네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워크샵 형태로 같이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미팅 익스퍼트 세션으로 이제 요청을 주셔도 되고 그렇죠. 네. 이제 만약에 담당자를 알고 계신다면 담당자에게 요청을 주시면 이제 SA 팀과 함께 또 논의를 해보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논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SA가 한 3명 이제 가게 되면 3명 다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네. 네, 워크로드가 있고 사실 본인들이 이제 또 예를 들어 어느 분야를 또 많이 해봤느냐에 어느 이제 인더스트리 세그먼트를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서 또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더 좋은 안이 막 도출되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를 위한 이제 세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DevOps Guru for RDS라는 기능이 출시가 됐습니다. DevOps Guru라는 기능은 원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게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 레이어에 이제 스택 트레이스를 떠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서비스였는데 얘가 이제 RDS의 퍼포먼스 매트릭을 보고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엔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퍼포먼스 인사이트라는 RDS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이제 스태츠 테이블을 분석해서 이제 시각화해 드리는 서비스인데 저기 오른쪽 스크린샷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원래는 퍼포먼스 인사이트의 그래프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보시면 저 점선이 이제 코어 수고 코어 수보다 많은 워크로드가 들어오면 이제 대기하는 애들이 있다는 이제 이런 의미인데 저렇게 이제 내 코어 수보다 많은 워크로드가 들어와서 뭔가 대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리소스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하면 저게 이제 자동으로 저 레포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레포트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PU가 100 찼을 때 어떻게 하세요라는 제너럴 가이드 같은 것들이 좀 들어있고 그리고 어떤 매트릭들이 이상해서 내가 저 레포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인력이 좀 모자르거나 그쵸, 아니면 되게 네. 많은 수의 리소스를 혼자 관리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면
나중에 트러블 슈팅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봤을 때 조만간 그냥 MySQL RDS, 그냥 포스트그레스 RDS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 세션이 이제 이 데브옵스 그룹 맞아요. RDS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관련된 데모는 네, 다음 이제 그 시리즈에서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애널리틱 관련된 주제를 정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한마디였습니다. 서버리스. 네, 서버리스. 무려 저희 사장님의 키노트에 나온 네, 서버리스. 제일 이제 핫한 주제였는데요. 네. 그래서 서버리스가 뭐냐? AWS가 관리하는 영역은 더 많아지고 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서비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제일 좋은 장점은 그거죠. 이제 어쨌든 인스턴스를 띄워놓으면 내가 안 써도 돈을 냅니다. 네. Pay as you go라고 하지만 네. 네. Pay for what you use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 효율화적인 측면이. 네, 사실 뭐 여러 좀 이제 이견들은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AWS에 관리하는 비용도 내는 거 아니냐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신데 사실 근데 초기 비용 면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석 워크로드를 좀 쉽게 더 쉽게 접근해 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서버리스 기능이 이제 4개, 3개로 나왔습니다. 네네. 3개 플러스 이제 원래 서버리스였던 거 온디맨드로 나왔는데 사실 저 키네시스 온디맨드도 결국에는 서버리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대신 이제 키네시스 온디맨드는 원래 서버리스였던 거를 고객분들이 좀 더 이제 성능을 커스텀하실 수 있게 좀 더 여지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업데이트가 네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슷한 내용의 장표가 그래서 4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4개를 합쳤습니다. 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겹치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사실 관소하는 데 있고요. 예를 들어서 EMR을 생각해 보면 EMR 내가 잡을 띄워야 된다. 뭐 스팍 잡을 띄워야 된다라고 하면 스팍 잡 띄우려고 내가 EMR 클러스터에 뭐 노드 몇 개 들어갈 건지 걔네 인스턴스 사이즈는 몇 개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파라미터로 지정했었어야 되는데 그 스텝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 두 스텝 빠지죠. 네, 레드시프트도 당연히 똑같고요. 네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 경험이 엄청나게 간소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내가 관리하는 모듈들의 또 이제 효율화도 이뤄낼 수 있는 장점이 그쵸?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서비스들이 제공하고 있었던 뭐 자동 확장이나 아니면 고성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협업에 관련된 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AWS 글루라는 서비스의 네네. 업데이트입니다. 글루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팍을 플랫폼화해서 제공해드리는 이제 ETL 서비스 네. 대표 서비스인데요. 보통 이제 글루 잡을 만들 때 코드를 닫힌 다음에 좀 돌려봐야지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글루 노트북은 양방향 글루잡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러 사람이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내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SQL 문을 넣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 결과가 그 밑에 노트북에 좀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개발하는 스텝들을 이렇게 작성할 때 프리뷰가 이렇게 됐네. 다음 스텝 어떻게 가야지? 다음 스텝 어떻게 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루의 업데이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글루 데이터 브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프리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보다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쵸. 거기에 따라서 네. 종류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스키마도 다양해지니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와 애널리스트 뭐 이런 분들도 이게 프리뷰를 안 보면 맞아요. 다 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프리뷰나 이제 양방향 개발 이런 쪽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루 스튜디오에서는 스튜디오라는 이름답게 이제 잡을 여기서 복사해서 또 가서 서밋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글루 잡을 업로드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글루 콘솔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잡 결과를 좀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글루잡 돌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테나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3를 쿼리하려면 얘를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파치의 프레스토를 이제 플랫폼화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아테나가 원래는 이제 쿼리를 하는 셀렉트 쪽만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에이시드 트랜잭션을 지원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에이시드 트랜잭션에 요구되는 뭐 정합성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하는 기능이고요. 아파치의 아이스버그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AWS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의 장점은 항상 이 오픈소스가 뭔지를 알려준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들으시면 아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나가실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일 그래서 장점은 두 번째 줄일 것 같아요. 뭐 쓰기, 지우기, 변경하기 이런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넣는 쪽에서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니면 네. ETL을 돌리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 아테나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ODBC, JDBC 같은 이제 되게 익숙한 인터페이스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주제네요. 서벌리스네요. 서벌리스네요. 서벌리스, 네. 서벌리스의 주제는 네, 그라비톤과 서벌리스 데브옵스가 이제 하나의 주제인데 네, 그라비톤과 언어의 확장인 네.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사용하시는 이제 언어가 다양해지다 보니 네. 그래서 그라비톤 2를 네, 람다와 파게이트가 이제 서포트를 하게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펑션들도 네. 이제 새로 사실 람다 같은 경우 뭐 안 쓰다가 새로 띄우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 계속 뜨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게 심리스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는요? 3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사실 람다와 파게이트 같은 이제 이 서벌리스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한 세대씩 좀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네. 그래서 근데 사실 빨리 같이 업데이트가 네. 되는 세상이 오기를. 네, 작년에도 사실 그라비톤 2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때에도 고객분들 만날 때에도 사실 네네. 가성비적인 면이 또 있었거든요. 물론 2에서 3 넘어갈 때도 또 추가적인 가성비 혜택이 있지만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람다 파게이트도 그라비톤 2를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존과는 다른 가성비를 느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리인벤트 업데이트가 아니긴 한데, 네,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더 큰 워크로드를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펑션이라는 기능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메모리를 10기가까지 할당해서 어느 정도 배치성 워크로드도 뭐 활용하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람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이벤트 필터링이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어? 이 이벤트가 어느 처리에 적합한 거야? 아니야를 이제 람다 펑션 내부에서 콜이 된 다음에 하셨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거를 사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 룰 같은 형태로 뭐 정의한다고 하고요. 제일 장점은 이벤트가 수행되지 않도록 이 필터를 정의하시면 내가 특정 이벤트만 골라서 이 람다 펑션이 수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니터링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로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한테 알람 줄 로그 한 태만 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제일 최적화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뭐 다이나모 DB 스트림, 그다음에 SQS 같은 이제 Q 형태의 들어오는 데이터들의 조건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효율화네요. 네, 결국에는. 네. 비용 효율화와 성능 효율화도 사실 성능 있습니다. 효율화도, 네, 왜냐하면 네. 이제 람다 펑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되게 많은 수의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 많은 수의 이벤트를 커버하기 위한 또 프로비저닝에 관련된 이제 네. 또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되게 옵티멀한 호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성능과 비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기능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AWS SDK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스위프트, 코틀린, 러스트 이제 언어를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플러스 3개, 12개, 네, 12개 네. 언어를 지원하는 네, 그런 SDK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제가 저희 CDK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네. 네, 코드형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약간 주제와 어긋난 장소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코드형 인프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테라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그쵸. 있고 예전에 네네.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네. 아니면 저희 이제 서비스로 사용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자원들을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제이슨, 야물 아니면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여러 이제 코드 형태로 네. 코드 형태로 작성을 하고 그게 이제 프로비저닝 되는 자동화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운영하던 일에서는 사실 저런 게 없었어가지고 API 서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운영하다가 EC2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면 그 엑셀이 이렇게 저희 시스템에 붙여놓으면 그 시스템이 이렇게 CLI 만들어서 이렇게 EC2를 띄워주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원시적인 형태의 IAC를 만든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도구로 제공이 되고 있죠.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네이티브한 도구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CDK, 그다음에 서블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SAM 이렇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소스로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저는 생각했을 땐 테라폼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동화 구성하면서 뭐 인적 실수 방지하는 것도 있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어가 점점 복잡해지고 만들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 그쵸. 경우에 또 이제 간편하게 또 세팅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CDK의 장점이 또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구성하셔야 될 걸 다 야물로 만드셔야 돼요. 엄청 복잡합니다. 저도 이제 약간 못하겠는 수준이 왔는데 이제 CDK 같은 경우는 내가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AWS의 베스트 프랙티스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좀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죠. 보통은 그쵸. 모든 걸 정해놓고 만들지 않잖아요. 되게 앱스트랙션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구체화를 해가지. 그쵸. 그러니까 CDK는 그렇게 좀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또 타입스크립트 지원해서 또 엄청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CDK 뭐 CLI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이제 그 AWS 리소스를 띄우기 위해 이제 코드를 타입스크립트나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실 텐데, 네. 그거를 이제 저 CDK 엔진이 파싱을 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그냥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들고 그거를 AWS 리소스로 프로비저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에 대한 해석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CDK가. 근데 이제 CDK 버전 1, 단점이 있었죠. 역시 간단하긴 하지만 각각의 각각의 이제 서비스들에 대한 버전 디펜던시를 다 그쵸. 정의를 하셨어야 네. 되는데, 이거 사실 저기 있는 게 좀 적긴 한데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저희가 또 이제. 네네, 그쵸. 그래서 CDK 이제 버전 2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좀 됐고요. 그리고 실험적 모듈들도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별도 배포가 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 네, 언어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뭐 단넷과 고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약간 좀 편의성적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제 코드를 보면 CDK 버전 1과 버전 2의 디펜던시 인포트 부분만 봐도 엄청나게 단순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무슨 서비스 쓸지 몰라도 좀 쉽게 더 앱스트랙트하게 초기 구성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와치의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인프라와 서버 부분은 엄청 강력하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네, 피드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클라우드 와치 리얼 유저 모니터링은 이제 클라이언트 트래픽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리는 도구고요. 그래서 뭐 UX에 관련된 향상 매트릭을 수집하거나 뭐 이거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화 해드립니다. 되게 간단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 경쟁사의 모사인 거기가 그것과 비슷하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원하시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스크립트를 드리고요. 저 스크립트를 이제 가지고 계신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이제 박아 주시면 네, 그 알아서 모니터링 매트릭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돌려봤는데요. 저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 HTML 하나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그냥 하나 넣고 그냥 헬로 하는 간단한 페이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실 좀 버튼이 있고 복잡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했던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요 오른쪽 화면 중에 이제 또 대시보드 중에 일부인데요. 저기서 퍼포먼스 탭을 클릭해보면 요런 이제 그 웹 표준에서 하는 매트릭들을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매트릭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로딩이 얼마나 빨리 됐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레이아웃이 바뀌는 게 얼마나 빠르게 트랜지션 됐는가, 이제 이런 매트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매트릭도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매트릭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웹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뭐 버튼이 하나 있어서 버튼을 클릭하려고 하는데 위에 있던 엘레먼트가 갑자기 늦게 탁 뜨면 그 버튼이 밀리면서 딴 버튼이 눌러지면 짜증이 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들이 있는 거, 퀄리티 매트릭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페이지가 좀 다양한 뎁스들이 있으면 저 매트릭들이 좀 더 다양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좀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노란색은 좀 약간 위험한 거, 빨간색은 진짜 고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요. 저거를 이제 뭐 페이지별로도 보실 수 있고 나라별로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에이전트, 뭐 예를 들어 크롬이다, 파이어폭스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사실 저희가 스레시홀드는 저희가 정한 거는 아니고요. 웹 표준에 있더라고요. 저 매트릭들은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이제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그래 느렸어. 그럼 왜 느렸어?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스텝별로 레이턴시를 측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로딩은 얼마였는지, 얘가 제이슨을 파싱하는데 또 얼마나 돈 파싱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다음에 뭐 DNS 서칭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뭐 여러 가지 매트릭, 여러 가지 이제 스텝들을 다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거와 플러스 이제 유저 에이전트별 통계, 그다음에 나라별, 국가별 통계,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뭔가 트러블 슈팅에 관련된 스탯 트레이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서포트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이 느려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사실 볼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정말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도입도 쉬우니까요. 한 번쯤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SQ 마지막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네. SQS에 뭐 데드레터 큐라는 기능이 생겼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람다의 뭔가 그 이벤트 필터링과 비슷한. 그러니까 Q에는 사실 처리되지 못한 애가 이제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버려지는 애를 이제 다시 재처리하는 것들을 고객이 구현하셨어야 되는데 이 데드레터 Q에 있는 애를 다시 뭐 소스로 보낸다든지 뭐 어떤 룰에 따라 다시 처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 그러니까 왜 버려진 메시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에러 복구를 한다든지 이제 뭐 아니면 재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쭉 들어보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고객이 직접 구현을 하시고 네네. 필요에 따라서 노력을 넣으셔야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신규 기능들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어떻게 알고 그럼 과연 이거를 기능으로 냈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고객분들이 이러한 기능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리퀘스트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러한 피처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객분들이 요청사항을 받아서 이제 내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도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AWS가 저희가 컨트리뷰션 1위라고 하네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이제 오픈소스를 드라이브하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고객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러한 기능들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조금 불편한데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막 이게 바로바로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는 쉽진 않죠. 네. 사실 저희도 회사가 사람이다. 맞습니다. AWS에게 얘기했던 주요 기능들이 사실 다 나왔어요. 아우 정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다이나모DB 옛날에는 백업이 없었거든요. 네. 네, 다이나모DB 백업도 나왔고, 네, 그리고 뭐 EMR 관련된 뭐 오토 스케일링 기능도 그쵸. 나왔고, 네. 뭐 오로라의 되게 그런 H에 관련된 업데이트들도 뭐 로그 필터링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기능들도 나왔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사에서 있을 때 AWS한테 얘기했던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신뢰는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